여기 뉴욕 월스트리트의 한 로펌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미국인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서울지사로 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에 그는 경력이 망가질까 걱정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뉴욕의 고급 타운하우스보다 더 특별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그의 가족들 역시 처음에는 한국행을 반대했지만 막상 서울의 아파트를 방문하고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대체 서울의 아파트에서 무엇을 발견했길래 뉴욕의 부유한 변호사 가족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80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커다란 창문을 통해 월스트리트의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이고 저는 제 삶이 완벽히 정리됐다고 생각했죠. 저는 맨해튼 최고 로펌 중 하나의 시니어 파트너였고 그 말은 뉴욕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 중 한 명이라는 뜻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밖에 있는 유리 건물들에 반사돼 마치 황금빛 탑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 풍경, 이 자리, 이 삶을 얻기 위해 15년을 일했어요. 제 비서가 문을 두드렸어요. 앤더슨 씨, 톰슨 씨께서 사무실에서 뵙고 싶으시대요. 저는 걱정되지 않았어요. 이 로펌 최고의 변호사 중 한 명인 저는 종종 매니징 파트너인 데이비드 톰슨과 미팅을 하곤 했거든요. 넥타이를 매만지고 복도를 따라 그의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다른 변호사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터운 카펫이 발밑에서 푹신하게 느껴졌고 벽에는 유명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 로펌의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이고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성공을 이루는데 저도 한몫했죠. 작년 한 해에만 저는 대기업들과 은행들과 일하며 로펌에 $10,000,000 이상을 벌어다 줬어요. 톰슨 씨는 제가 들어갔을 때 웃고 있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첫 번째 신호였죠. 그는 저에게 앉으라고 한 뒤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소식을 전했어요. 마이클, 우리가 아시아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우리 최고의 인재가 서울에 있어야 해. 네가 새 사무실을 이끌게 될 거야. 마치 제 폐에서 공기가 모두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서울이라니? 그 서울이요. 한국의 서울. 저는 보너스 발표나 더 큰 사무실을 기대했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데이비드, 무슨 실수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했어요. 제 가족은 여기 있습니다. 제 삶도 여기 있고요. 제가 한국으로 그냥 이사 갈 순 없어요. 그는 의자에 몸을 기울이며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이건 부탁이 아니야, 마이클. 서울에 가지 않겠다면 우린 널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받는 연봉은 7자리 숫자였고 그 돈으로 엎어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아름다운 타운하우스를 유지했어요. 아이들 비싼 사립학교 학비도 내고 제 아내 사라가 실내 디자인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하는 예술 작업실도 유지하고 있었죠. 이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걸 어떻게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 창문 너머로 제가 젊은 변호사로 처음 일했던 건물이 보였어요. 꼭대기까지 올라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꼭대기에서 밀려나는 기분이었어요. 손을 떨며 전화를 들어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는 이사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긴 했지만 항상 런던이나 파리 같은 곳으로였어요. 절대 서울은 아니었죠. 제 머릿속에서 서울은 그저 먼 아시아의 도시일 뿐이었고 맨해튼 같은 강력한 금융중심지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사라,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이상하게 들렸어요. 로펌에서 내가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한대. 안 그러면 해고될 거래. 전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사라가 입을 열었어요. 서울이라고? 한국의 서울. 그래, 제가 말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하루 종일 서울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끝없이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아파트 사진을 보았어요. 우리 아름다운 타운하우스와는 전혀 달라 보였죠. 토마스와 엠마가 다닐 수도 있는 국제학교들에 대한 글도 읽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웠어요. 저녁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맨해튼의 익숙한 소리들,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 레스토랑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저를 둘러쌌어요. 여기가 제 도시였어요. 제 커리어를 이곳에서 쌓아왔죠. 이 모든 걸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가는 길, 토마스가 농구를 하고 엠마가 미술 수업을 듣는 사립학교를 지나쳤어요. 가끔 사라와 점심을 먹던 커피숍도 지나쳤고 주말에 우리 강아지와 산책하던 공원도 지나쳤어요. 익숙한 모든 장소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 모든 걸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요. 집에 도착했을 때 사라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고 사라는 울었던 얼굴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함께 누려온 맨해튼의 편안한 삶이 곧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 변화가 좋은 것일지 나쁜 것일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절대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거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모든 게 얼마나 깨끗한지였어요. 바닥은 마치 거울처럼 반짝거렸고 공기는 상쾌하고 시원했어요. 뉴욕에서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 피곤하고 짜증이 날 줄 알았는데 공항의 차분한 분위기가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회사에서 픽업 운전기사를 보내줬는데 그분은 마이클 앤더슨이라고 영어와 한글로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새 아파트로 가는 동안 서울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차 창문 너머로 도시가 제 앞에 펼쳐지는 걸 지켜봤죠. 현대적인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고 유리 외벽에는 늦은 오후에 햇살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맨해튼의 옛 아파트보다도 훨씬 큰 디지털 스크린에는 밝은 광고들이 번쩍이고 있었죠. 모든 게 제가 익숙했던 풍경과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새 아파트 건물이 평범하고 심심한 콘크리트 덩어리일 거라고 상상했었는데 완전히 틀렸어요.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곡선과 각도로 이루어진 아름답고 현대적인 건물을 보게 됐어요. 로비는 마치 5성급 호텔처럼 대리석 바닥과 편안한 좌석 공간이 있었고 주민들이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어요. 보안 시스템도 첫눈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특수 카드와 제 지문이 필요했거든요. 뉴욕에서도 보안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여기 시스템은 훨씬 더 첨단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자체도 제가 타본 어떤 것보다 더 빠르고 부드럽게 움직여서 뉴욕에서 흔히 경험했던 덜컹거림이나 충격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파트는 35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눈을 의심했어요. 거실 벽 한쪽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보이는 풍경은 숨이 멎을 정도였어요. 한강이 푸른 리본처럼 도시를 휘감고 있었고 셀 수 없이 많은 빌딩들이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있었죠. 해질녘이 되자 도시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면서 그 풍경은 더더욱 아름다워졌어요. 아파트 내부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벽에 난 일반 난방구멍 대신 바닥 자체가 따뜻함을 제공하는 온돌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양말을 신고 돌아다니는데 발바닥을 통해 올라오는 부드러운 열기가 느껴졌어요. 뉴욕에서 익숙했던 거칠고 건조한 난방보다 훨씬 쾌적했죠. 주방의 모든 것은 터치스크린으로 작동했어요. 심지어 냉장고에도 화면이 있어서 어떤 음식을 사야 할지 알려주더라고요. 욕실에는 제 첫 휴대전화보다도 버튼이 많은 병이가 있었고 샤워기엔 제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설정이 있었어요. 아파트 기능을 전부 익히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첫날 밤
새 소파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서울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상상을 하고 있었는지요. 맨해튼에 비해 전통적이고 구식일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래로 걸어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방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이나 온도를 알아서 조절하는 에어컨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도 서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했음을 보여줬어요. 휴대폰을 꺼내 뉴욕에 있는 사라와 아이들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휴대폰 카메라로 아파트를 보여주자 모두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화면 너머로도 이곳이 우리가 상상했던 평범한 아파트가 아니라는 게 분명히 느껴졌나 봐요. 딸인 엠마는 풍경을 보고 흥분해서 빨리 직접 보러 오고 싶다고 했고, 아들 토마스는 스마트홈 기능에 대해 더 물어봤어요. 사라도 특히 현대적인 주방과 내장형 공기 정화 시스템에 감탄한 눈치였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지? 제가 물었더니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정은 소식을 듣고 난 후 처음으로 걱정 대신 진심으로 흥미를 보이는 그들의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잘 자라고 인사를 한 후 침대에 누울 준비를 했어요. 매트리스는 자동으로 제 몸을 지지할 수 있게 조정되었고 창문은 도시의 불빛을 차단하기 위해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어둠 속에서 도시의 희미한 소리를 들으며 누워있자 중요한 사실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들이 때로는 가장 멋진 놀라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요. 서울은 벌써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었어요. 내일은 이 도시에서의 첫 번째 하루가 시작되는데 몇 달 동안 두려워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새로운 놀라움을 발견할 생각에 설레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서울의 새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숨을 살짝 멈추고 있었어요. 자동문이 열리면서 시원한 공기가 저를 감싸더라고요. 모든 게 예전에 있던 맨해튼 사무실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벽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었고 작은 로봇들이 조용히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반짝거리는 대리석 바닥 위로 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는 걸 들으면서 새로 배정된 어시스턴트인 박 씨를 따라 제자리로 갔어요. 사무실 준비 다 됐습니다, 앤더슨 씨. 박 씨가 휴대폰을 센서에 갖다 대니까 뿌옇던 유리문이 바로 맑아지더라고요. 이런 건 정말 처음 봤어요. 새 사무실은 맨해튼에 있던 사무실보다 조금 작았지만 훨씬 현대적인 느낌이었어요. 오래된 나무 가구 대신 모든 게 세련되고 하얀색으로 딱딱 떨어지게 디자인돼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큰 스크린이 있었고 유리 책상 위에는 얇은 키보드가 놓여 있었어요. 종이 파일은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날 아침에 알게 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 사무실에서는 모든 게 휴대폰으로 다 된다는 거였어요. 열쇠나 카드가 전혀 필요 없었어요. 휴대폰으로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부르고 심지어 점심까지 주문할 수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든다는 얘기만 몇 년째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걸 이미 실현했더라고요. 제일 놀랐던 건 첫 번째 클라이언트 미팅 때였어요. 맨해튼에서는 항상 서류를 잔뜩 출력해서 무거운 가방에 넣어 다녔는데요. 여기서는 모두 태블릿만 들고 있었어요. 누군가 자료를 공유하고 싶을 때는 태블릿 화면을 터치하면 그게 벽에 바로 나타났어요. 종이를 뒤적거리거나 파일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게 즉각적이고 편리했어요. 일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맨해튼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하루 종일 자기 책상에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태블릿을 들고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많았어요. 젊은 변호사들이 연차 높은 파트너들과 나란히 앉아서 아이디어를 쉽게 공유하는 모습이 처음엔 너무 자유로워 보였는데요. 곧 이런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점심시간도 많이 달랐어요. 뉴욕에서는 사람들이 비싼 샌드위치를 급하게 사 먹거나 자기 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대부분의 동료들이 구내 식당으로 같이 가더라고요. 음식도 건강하고 맛있었어요. 뉴욕에서 먹던 눅눅한 샌드위치랑은 비교도 안 됐어요. 제가 휴대폰으로 그날 메뉴를 확인하고 심지어 음식 평가도 할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여기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제대로 느꼈어요. 싱가포르, 런던, 뉴욕에 있는 클라이언트들과 동시에 화상 회의를 했는데요. 뉴욕에서는 이런 회의를 할 때 기술 문제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화면이 멈추거나 소리가 끊기거나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기술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3D로 보이는 클라이언트들이 마치 바로 제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생했어요. 야근도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뉴욕에서는 퇴근 시간이 지나면 사무실이 텅 비고 쓸쓸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명이 자동으로 은은하게 켜지고 온도도 항상 쾌적하게 유지됐어요. 게다가 배경음악까지 잔잔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녁 9시쯤 퇴근할 때 제 휴대폰에 차가 기다리고 있다는 알림이 왔어요. 제가 따로 호출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퇴근길에 차창 밖으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선입견이 얼마나 틀렸는지를요. 서울로 옮기면 커리어가 후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래로 들어선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곳의 사무실 시스템은 뉴욕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어요. 모든 게 연결되고 효율적이고 현대적이었어요. 근데 단순히 기술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일하는 방식 자체가 훨씬 균형 잡혀 있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긴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뉴욕보다 더 오래 일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도 덜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시간도 가졌거든요. 뉴욕에서 흔히 느꼈던 소란스러움, 서두름, 혼란 같은 게 여기서는 별로 없었어요. 차 안에서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서울로 옮긴 게 제 커리어에 안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오히려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배우면서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곳에서 배울 게 정말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사라와 아이들이랑 화상 통화를 하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했어요. 발령 소식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서울에서의 미래가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들었어요. 이곳에는 새롭고 흥미로운 게 너무 많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도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어요. 화상통화 너머로 토마스가 최근에 딴 농구 트로피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속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느낌이 점점 더 커졌어요. 직접 경기를 보러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13시간의 시차는 제가 서울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동안 토마스가 아침을 먹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죠. 정말 대단하다 친구, 진짜 자랑스러워 라고 말하면서 화면을 통해서라도 예전처럼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요. 토마스가 학교에 간 뒤 사라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녀의 눈 밑에 짙게 드리워진 다크서클을 보니 또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분명했어요. 혼자서 집안일을 챙기고 직장 생활까지 하느라 많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녀가 그렇게 지친 모습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더 커졌어요. 서울의 새 아파트는 크고 현대적이긴 했지만 가족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던 예전 집과는 달리 너무 조용하고 공허했어요. 아이들 방을 그들이 좋아할 스타일로 꾸미면서 이곳을 조금이나마 집처럼 느끼려고 노력했죠. 토마스의 방에는 그가 좋아하는 NBA 선수들의 포스터를 붙이고 문 뒤에 작은 농구 골대를 달았어요. 에마의 방에는 BTS와 블랙핑크 사진으로 벽 한쪽을 가득 채웠어요. 에마가 얼마나 케이팝을 좋아하는지 알거든요. 하지만 그 방들은 조용히 비어 있었고 아이들이 오랜만에 방문하길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낮에는 회사 일이 바쁘게 돌아가서 정신이 없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새로운 도전들로 가득 차 있어서 흥미로웠거든요. 하지만 저녁이 되면 상황이 달라졌어요. 집에 돌아오면 에마가 피아노 연습을 하거나 토마스가 집 앞 마당에서 농구공을 튀기던 소리 대신 적막이 저를 맞이했어요. 맨해튼에서의 예전 일상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가족끼리 저녁 먹을 때 식탁 의자가 삐걱거리던 소리, 누가 맥스를 산책시킬 차례인지 두고 버리던 싸움, 숙제하면서 투덜거리던 모습들까지 이제는 그 모든 게 그리워졌어요. 매 주말마다 가족들과의 화상통화를 특별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핸드폰을 들고 서울 곳곳을 보여줬거든요. 한강에 춤추는 분수쇼, 맛있는 냄새로 가득한 길거리 음식시장, 그리고 전통적인 궁궐과 현대적인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에마는 명동의 패션 가게들에 항상 신나했고 토마스는 강남에서 큰 스크린에 중계되는 e스포츠 경기들을 보는 걸 좋아했죠. 하지만 그건 함께 있는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에마가 학교에서 안 좋은 하루를 보낸 날 안아줄 수 없었고 토마스의 팀이 중요한 경기를 졌을 때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위로해줄 수도 없었어요. 사라와 저는 화상통화로 데이트밤을 가지려고도 했지만 화면을 보며 혼자 저녁을 먹는 건 어딘가 이상하고 씁쓸했어요. 그래서 제가 겪은 소소한 일들을 기록하기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화상통화에서 말하기엔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살았다면 자연스럽게 나눴을 이야기들이었죠. 예를 들면 사무실 근처 노점에서 산 호떡의 맛이라든지 한국어 선생님이 발음 연습을 도와주시는 귀여운 방식 같은 것들이요. 언젠가는 가족과 함께 이런 일들을 직접 경험할 날이 오길 바랐어요. 가장 힘든 순간은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을 때였어요. 에마의 피아노 독주회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봤는데 그날따라 인터넷 연결 상태가 나빠서 영상이 자꾸 끊겼어요. 결국 연주 장면을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었죠. 토마스가 농구 경기에서 결승점을 넣었을 때 사라가 바로 영상을 보내줬지만 관중석에서 직접 응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아이들 방에 들어가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만지면서 아이들이 잠자리에 드는 소리를 상상하곤 했어요. 숙제를 확인해주고 에마가 마지막으로 피아노 한 곡을 연습하는 소리를 듣고 토마스에게 양말 좀 치우라고 잔소리하던 그 일상이 너무도 그리웠어요. 심지어 스크린 타임과 취침 시간을 두고 벌어지던 가족 간의 논쟁조차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사라와 저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가족을 서울로 데려와야 할까? 아니면 뉴욕으로 돌아갈 새 직장을 알아봐야 할까? 명쾌한 답은 없었어요. 서울의 학교는 수준이 높았고 도시는 안전하고 흥미로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가족 전체가 이사 오려면 큰 변화가 따랐을 거예요. 사라는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아이들은 친구들을 떠나야 하며 모두가 새로운 문화와 언어에 적응해야 했죠. 몇 달이 지나면서 서울 아파트의 빈 방들은 제 선택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제 경력과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 말이에요. 토마스 방의 농구 골대와 에마 방의 케이팝 포스터들은 더 이상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때로는 성공이 너무 큰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상징이었죠. 인천국제공항에 서서 가족들의 얼굴을 찾느라 사람들 사이를 두리번거렸어요.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개월 동안 영상통화와 메시지로만 연락하다가 드디어 사라, 토마스, 그리고 엠마를 직접 만나게 되는 날이었거든요.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이 보였어요. 뉴욕에서 긴 비행을 마친 후라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설레는 표정이었죠. 가장 먼저 엠마가 달려왔어요. 그녀의 갈색 긴 머리가 뒤로 팔랑거리면서 제 허리를 꽉 끌어안았고 제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토마스는 멋있는 척 하려는지 자연스러운 척 했지만 빠르게 저를 안아주며 미소를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사라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공항 주변을 둘러보며 모든 걸 유심히 관찰하는 게 느껴졌죠. 사라가 분명 공항의 현대적인 디자인을 보고 뉴욕 JFK 공항과 비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파트로 가는 길에 그들에게 서울의 첫인상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어요. 엠마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다채로운 간판들과 높은 빌딩들을 가리키며 감탄했어요. 토마스는 평소처럼 핸드폰에만 몰두하지 않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사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맨해튼에서는 흔히 보던 더러움, 소음, 혼잡함과는 달리 여기 서울은 깔끔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사라에게도 인상 깊었나 봐요. 아파트에 도착하자 모두 놀라워했어요. 사라는 곧장 거실의 통창으로 걸어가 제가 영상통화로 자랑했던 한강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해질녘이라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강물은 반짝반짝 빛났어요. 토마스는 제일 먼저 자신의 방을 찾더니 제가 준비해둔 게임 세트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엠마는 방에 걸려있던 K-POP 포스터를 보고 소리를 질렀는데 특히 어렵게 구한 사인 포스터를 보면서 더 신이 났죠. 그 이후 며칠 동안 모든 게 달라졌어요. 강남에 가서는 사라가 서울이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직접 보게 됐어요. 전통 사찰이 현대식 쇼핑몰 옆에 서 있는 모습이 신기했나 봐요. 게다가 밤에도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점을 정말 좋아했어요. 소매치기나 길거리에서의 불안함 같은 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사라가 약간의 두통이 있었을 때 근처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바로 봐줬고 진료비는 뉴욕에서의 한 달 보험료보다 훨씬 적었어요. 토마스는 제가 미리 알아본 주말 코딩 수업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어요. 수업은 영어로 진행됐고 다른 학생들도 토마스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그들은 함께 맨해튼 학교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최신 기술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하루가 끝날 때쯤 토마스는 새 친구 2명을 사귀었고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엠마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제 서울 이사에 가장 불만이 많았던 아이가 이제는 누구보다 즐겁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K-POP 댄스 스튜디오를 방문했고 엠마는 초보자 클래스를 들었어요. 강사는 그녀의 타고난 재능을 칭찬했고 다른 학생들은 점심 식사에 엠마를 초대했어요. 엠마는 돌아와서 한국 음식과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사라는 어느 날 오전에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 와서 모든 걸 직접 관찰했어요. 디지털 시스템이 정말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뉴욕에서는 종이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서로 예의를 갖춰 인사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사라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저녁에는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고 인정했어요. 가족들과 함께한 진짜 시험은 전통 한식집에서의 저녁 식사였어요. 바닥에 앉아 쿠션 위에 앉았고 테이블에는 수십 가지 작은 반찬이 가득 차 있었어요. 가족들이 낯선 음식을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모두 다 도전해보더라고요. 엠마는 김치를 정말 좋아했어요. 토마스는 한국식 바비큐를 계속 집어먹었고요. 심지어 사라조차 비빔밥을 즐겼는데 색색의 채소와 밥을 섞는 걸 꽤 재미있어 했어요. 마지막 밤 거실에 모여 앉아 한강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엠마는 이번엔 슬퍼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여기 떠나고 싶지 않아요. 토마스도 여전히 강물 풍경에 집중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라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사 오는 게 어때요? 다음 날 공항에서의 이별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이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그들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들이 단순히 서울을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안고 떠난다는 걸 느꼈어요.
단 일주일 만에 그들의 두려움이 가능성으로 변했으니까요. 서울이 그들에게 제가 천천히 깨달았던 걸 보여준 셈이었죠. 서울은 퇴보가 아니라 도약이었어요. 혼자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그 시간이 길지는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이미 제 휴대폰에는 사라가 보낸 국제학교 목록이 있었고 토마스는 더 많은 코딩 수업 링크를 보냈으며 엠마는 한국어 수업을 언제 시작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멋진 변화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기도 하잖아요. 어느 저녁 책상에 앉아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서울로 완전히 이주하기로 한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몇 달 동안 신중히 고민하고 계획한 끝에 이게 옳은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은 텅 빈 이 아파트가 곧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내의 목소리로 가득 찰 거라고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우선 토마스와 엠마에게 맞는 학교를 찾아야 했어요. 몇 주 동안 서울의 국제학교들을 조사했어요. 이 학교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규 학업을 따라가면서 한국어도 배울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선택한 학교는 토마스를 흥미롭게 할 만한 훌륭한 기술 프로그램이 있었고 엠마가 좋아할 만한 강력한 예술과 음악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었어요. 사라와는 그녀의 일을 두고 많은 화상 통화를 했어요. 그래픽 디자이너인 그녀는 인터넷만 좋다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었거든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갖춘 도시 중 하나라 그녀의 결정을 쉽게 만들었어요. 사라는 서울에 사는 다른 국제 디자이너 그룹을 찾았는데 이들이 원격 근무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조언해줬어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편안한 집을 찾는 것도 큰 과제였어요. 많은 아파트를 둘러본 끝에 딱 맞는 곳을 찾았어요. 방이 5개나 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큰 창문이 있는 넓은 거실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산과 도시가 한눈에 보였죠. 건물에는 체육관, 놀이터, 그리고 아이들이 숙제를 할 수 있는 스터디룸도 있었어요. 새 학교와 가까운 데다 주말에 산책하기 좋은 공원도 근처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진정으로 정착하려면 한국어를 배우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퇴근 후 주 3회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한국어는 영어와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도 매일 연습했어요. 휴대폰에 단어장을 만들어서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공부했죠. 음식 주문하는 법, 택시기사님께 길을 알려주는 법, 가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법 같은 간단한 표현부터 익혔어요.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자신감을 키워줬어요. 가족이 이주하기 전에 한국 문화를 좀 더 가까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매달 소포를 보냈어요. 한국 과자와 엠마가 좋아하는 K-팝 앨범, 그리고 토마스가 관심을 가질 만한 첨단 기술 기기들을 넣었어요. 사라에겐 아름다운 수공예 도자기와 전통 찻잔 세트를 보냈어요. 이런 선물들이 새로운 집에 대한 설렘을 불러일으켰죠.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계획도 세웠어요. 토마스는 새 학교에서 코딩 동아리에 가입하기로 했어요. 이곳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거예요. 엠마는 몇 달 동안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K-팝 댄스 수업을 듣기로 했어요. 사라는 새 집 근처에 있는 요가 스튜디오를 찾았는데 거기서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런 활동들이 각자 서울에서의 새로운 인연을 만들도록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일하는 회사는 실질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줬어요. 서울로 이주한 다른 국제 가족들과 연결해줬거든요. 이 가족들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의사를 찾는 법부터 익숙한 음식을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까지 유용한 조언들을 공유해줬어요. 그들이 겪었던 실수와 성공담을 들으며 더 나은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식사 예절을 연습했어요. 밥그릇을 제대로 들고 먹는 법과 젓가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같은 것들이요. 한국의 중요한 명절과 그 기념 방식을 배우기도 했어요.
이런 풍습들을 이해하면 새로운 이웃들과 우리의 새로운 집에 대한 존중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전 세계를 가로질러 삶을 옮기는 일은 꼼꼼한 계획을 필요로 했어요.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두고 갈지 자세히 목록을 작성했어요. 뉴욕에 있던 가구들은 팔기로 했어요. 서울의 새 집에 더 잘 어울리는 가구를 사기로 결정했거든요. 가족 사진, 좋아하는 책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의미 있는 물건들 같은 소중한 것들만 챙겼어요. 이사날이 가까워질수록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변화는 항상 두렵지만 저는 서울이 낯선 도시에서 집처럼 느껴지는 곳으로 변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이제 제 가족이 그 여정을 함께 경험할 차례였어요.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장소로 이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새로운 삶의 장을 열고 있었어요. 서울은 이제 제 임시 근무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새로운 집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가능성과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험들로 가득한 집 말이에요. 저는 한국 서울에 있는 어두운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곧 있을 중요한 회의를 생각하니 긴장이 되더라고요. 밖에 보이는 높은 건물들이 햇빛을 거의 다 가려서 빛이 반짝이는 나무 테이블 위로 가느다란 줄기처럼만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후안 로드리고 디아즈지만 일할 때는 모두 그냥 저를 후안이라고 불러요. 저는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국가들끼리 군사장비를 사고 파는 일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 경력에서 가장 큰 거래가 될 날이었어요. 제가 손목시계를 또 한 번 확인했어요. 몇 분 후면 제가 베트남이 한국에서 아주 특별한 무기를 구매하도록 도와야 했거든요. 이 무기들은 그냥 흔한 총이 아니었어요. K9 자주포라고 불리는 무기였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건 멀리 정확히 발사할 수 있는 거대한 이동식 대포 같은 거예요. 마치 커다란 탱크처럼 보이는데 4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포탄을 쏠 수 있거든요.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로 30분 동안 달릴 거리보다 더 멀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떠올렸어요. 2년 전 베트남이 저를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놨거든요. 그들의 군대는 오래된 러시아제 대포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고 했어요. 뭔가 새롭고 더 나은 게 필요하다고 했죠. 특히 남중국해 근처처럼 항상 문제가 생기는 곳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장비가 필요했어요. 그때 저는 바로 한국의 K9 자주포가 베트남에 딱 맞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회의실은 점점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한쪽에는 K9 자주포를 만드는 한국의 한화 디펜스 대표들이 앉았어요. 그들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두꺼운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죠. 반대쪽에는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 역시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들뜬 느낌도 있었어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다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 앞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거기 적힌 숫자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K9 자주포 20대에 3억 달러.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사실 꽤 괜찮은 조건이었어요. 최근에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베트남이 이런 현대식 무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이런 운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으면 이 거래는 아마 성사되지 못했을 거예요. 조용히 돌아가는 에어컨 소리를 들으면서 서류를 정리했어요. 이번 거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곰곰이 생각했죠. 오늘 일이 잘 풀리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 강력한 K9 자주포를 가지게 될 거예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나라들도 분명 주목하게 될 거고요. 이 거래는 사람들이 베트남 군대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회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이번 거래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베트남이 자국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어요. K9 자주포는 그들에게 세계 최첨단의 포병 장비를 갖출 기회를 줄 거예요. 이런 능력은 그들에겐 전혀 새로운 것이었죠. 주위를 둘러보니 회의실 벽에 동남아시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그 지도는 이 K9 자주포가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떠올리게 했어요. 베트남은 해안선이 길고 보호해야 할 섬도 많잖아요. 이 무기들은 그들이 국경과 바다를 훨씬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동안 사용해왔던 오래된 러시아제 장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말이죠. 마지막 몇 명이 들어오면서 방 안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이 자리에 걸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베트남은 이 무기를 통해 더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랐고, 한국은 우수한 군사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신뢰받는 나라로 보이길 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서류 파일을 열었어요. 안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들어있었죠. 50페이지가 넘는 꼼꼼한 법적 문서였는데 이 모든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작성된 내용이었어요. K9 자주포가 어떻게 전달될지, 베트남 군인들이 이걸 어떻게 배울지,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한국이 어떻게 지원할지가 모두 적혀 있었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서울의 바쁜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각자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조용한 회의실에서 우리가 역사를 만들려고 한다는 걸요. 이 거래는 베트남과 한국 모두에게 변화를 가져올 거였어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장비를 만들고 판매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였고, 베트남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날이 될 거였어요. 저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일어섰어요.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서울의 바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베트남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거리의 상인들이 음식 카트를 준비하고 신선한 빵과 구운 고기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죠. 이런 아침 산책은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들에 대해 차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여러 나라의 군대와 함께 오랜 시간을 일해왔고 베트남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국방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베트남은 군사장비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들여왔어요. 마치 늘 다니던 단골 가게에서만 옷을 사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은 새로운 곳에서 장비를 사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어요. 호텔 방에 앉아서 베트남이 사용하고 있는 낡은 러시아제 대포 사진을 바라보던 기억이 나요. 이 대형 포들은 이미 오래되었고 부품을 구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의 교체 부품을 찾는 것처럼요. 제가 만난 베트남군 관계자들도 이런 낡은 장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국산 K9 자주포는 완전히 달랐어요. 비유하자면 옛날 폴더폰과 최신 스마트폰을 비교하는 느낌이었죠. K9은 험난한 지형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더 정확히 목표를 타격하며 베트남의 낡은 포보다 훨씬 먼 거리를 공격할 수 있었어요. 제가 베트남 관계자들에게 K9의 작동 영상을 보여줬을 때 그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더 큰 흐름이 있었어요. 베트남은 중국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제 책상에는 남중국해 지도들이 펼쳐져 있었고 거기에는 두 나라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섬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 섬들은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마치 학교에서 두 아이가 같은 운동장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나라 간의 문제였죠. 베트남은 특히 이런 분쟁 지역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어요. K9 자주포는 이 역할을 잘할 수 있었어요. 해안선을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며 중요한 지역들을 방어할 수 있었거든요. 이는 이동이 어려운 베트남의 낡은 러시아제 대포와는 완전히 다른 점이었어요. 이 변화가 동남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베트남은 단순히 새로운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베트남은 주로 러시아, 그리고 때로는
중국의 군사적 도움을 의존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군사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 굉장히 발전한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어요. 제가 만난 베트남군 관계자들은 한국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기대감에 차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 거의 무에서 시작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게 된 과정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첨단 군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죠. 베트남은 한국의 이런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어 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베트남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었거든요. 이들 나라들은 베트남이 새롭게 도입하려는 한국산 자주포가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했어요. 마치 한 학생이 새로운 계산기를 사오면 다른 학생들이 그게 좋은지 보고 따라 사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베트남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는 K9 자주포 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장비를 어떻게 배울지, 고장나면 어떻게 고칠지, 그리고 부품을 어디에 보관할지도 논의했어요. 이런 게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복잡한 새로운 장난감을 샀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고장나면 고칠 수도 없다면 큰일이잖아요. 어떤 날은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멀리서 한국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그걸 보면서 곧 베트남 군인들도 한국 장비를 배우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대포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두 나라가 함께 일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었어요. 해가 서울의 높은 빌딩들 위로 지는 걸 보면서 이번 계약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했어요. 베트남은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파트너와 협력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죠. 이건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었어요. 이 미래는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이 지역의 평화를 지키는 데 달려 있었어요. 제가 직장에서 처음 배운 건 군사 장비를 파는 게 자동차나 컴퓨터를 파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였어요. 무엇보다도 신뢰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서울 호텔방에서 K9 자주포 계약 서류를 검토하면서 여기까지 오기 위해 거쳤던 모든 과정을 떠올렸어요. 2년 전 처음 한국과 베트남 간에 이 계약을 시작했을 때는 쉽지 않았어요. 두 나라는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도 사용하는 언어도 회의에 대한 기대치도 모두 달랐거든요. 특히 하노이에서 첫 회의를 했던 게 기억나요. 그땐 실수로 점심시간에 회의를 잡았는데 베트남에서는 점심시간이 정말 중요해서 큰 실수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예를 들어 명함 지갑을 2개씩 들고 다녔어요. 하나는 한국 명함용, 하나는 베트남 명함용으로요. 명함을 받을 땐 두 손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게 두 나라 모두에서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의 자녀 이야기나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두면서 작은 디테일에도 신경 썼어요. 우리가 만났던 회의실도 계약 규모에 따라 바뀌었어요. 처음엔 싸구려 커피와 불편한 의자가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계약이 커지면서 유리벽이 있는 멋진 빌딩의 회의실에서 도시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며 회의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대화들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저는 두 나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어요. 베트남군 관계자들은 K9 자주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야 했어요. 바퀴, 엔진, 사정거리 같은 것들을 물어봤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 모든 질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했고 때론 그림까지 그려가며 더 명확히 설명해줬어요. 베트남 측은 K9의 현대적인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들의 낡은 러시아제 포병 장비들은 스포츠카와 비교했을 때 구식 트럭 같았거든요. 하지만 걱정도 있었어요. 베트남 병사들이 이렇게 첨단 장비를 제대로 익힐 수 있을지 걱정했죠.
한국 팀은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동안 충분히 훈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병사들이 K9을 완벽히 다룰 수 있을 때까지 말이에요. 가장 어려운 건 돈 문제였어요. 베트남은 최고의 장비를 원했지만 예산이 제한적이었고 한국은 K9을 판매하면서도 공장을 유지할 만큼 수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숫자를 찾느라 계산기와 스프레드시트를 붙들고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과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보다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였어요. 두 나라 모두 정말 열심히 일했고 어른을 존중하며 전통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오랜 세월 동안 독립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제가 이런 점들을 회의에서 언급했을 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가장 도전적인 부분은 두 나라가 가진 역사적인 갈등을 극복하는 거였어요. 한국과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 당시 서로 적대적인 입장이었거든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엔 그때의 어려운 기억을 가진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두 나라 모두 과거보다는 미래에 집중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들은 남중국해에서 더 큰 나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상황에 대한 공통된 우려를 이야기했고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할 방법들을 논의했어요. 신뢰는 나무처럼 천천히 자랐어요. 잘 마무리된 회의 하나하나가 그 나무에 물을 주는 것 같았고 함께 해결한 문제들 덕분에 뿌리가 단단해졌어요. 몇 달이 지나자 한국 팀과 베트남 팀 사이에 진정한 우정이 싹 트는 게 보였어요. 쉬는 시간에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가족 사진을 공유하며 나중에 서로의 나라를 여행하자는 계획까지 세우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제 호텔 방에서 최종 계약 서류를 정리하면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일이 아니었어요. 두 나라가 친구이자 파트너가 되도록 돕는 일이었죠. K9 자주포도 중요했지만 우리가 쌓은 신뢰는 그 어떤 군사 장비보다도 오래 갈 거예요. 서울의 화려한 불빛을 창밖으로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최종 계약에 서명할 거예요. 이로써 계약은 끝나지만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훨씬 더 긴 우정의 시작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마닐레에 있는 사무실 창문에서 비가 내리는 분주한 거리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베트남과 K9 자주포 계약을 마무리한 지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제 전화는 멈추지 않고 울리고 있었어요. 그 계약의 여파가 마치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처럼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필리핀 국방부에서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들은 K9 자주포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어 했어요.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병사들을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한국이 필리핀에도 같은 조건의 계약을 제안할 수 있는지 등등이요. 저는 그들의 질문을 하나하나 공책에 적어가면서 페이지를 빽빽히 채웠어요. 비슷한 일이 말레이시아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 오래된 친구 아흐메드가 이번 주에만 2번이나 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는 말레이시아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 군 수뇌부도 K9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훈련 중에 촬영된 K9 자주포의 영상을 봤고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고 사격할 수 있는지에 감탄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저도 이해가 됐어요. K9 자주포는 그냥 평범한 군사 장비가 아니었어요. 마치 오래된 폴더폰을 쓰다가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넣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 자주포는 기존의 낡은 포병 장비보다 더 멀리, 더 정확히 사격할 수 있었고 스스로 빠르게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었어요. 이 점 덕분에 적들에게 발각되기 어렵다는 장점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가장 깊이 생각하게 된 건 이 계약이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였어요. 이전까지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러시아나 미국에서 군사 장비를 사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이 고품질의 군사 장비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격도 다른 나라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거죠.
저는 매일 몇 시간씩 여러 나라에서 오는 이메일과 전화를 처리하느라 바빴어요. 인도네시아의 군 관계자들은 미팅을 잡고 싶어 했고, 태국 국방부는 K9의 세부 사양을 요청했어요. 심지어 주로 서방 국가들로부터 군사 장비를 구매하던 싱가포르조차 관심을 보였어요. 베트남과의 계약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 계약은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에게 군사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마치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하나 생겨서 사람들이 이제 더 다양한 곳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좋은 거래 하나가 또 다른 거래로 이어진다.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베트남과 쌓아온 신뢰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한국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어요. 베트남처럼 신중하게 군사 파트너를 선택하는 나라가 K9을 사기로 했다는 사실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한국산 장비를 더 눈여겨보게 만든 거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자주포를 더 많이 파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점점 더 협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모두 남중국해를 두고 큰 나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걸 우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해역을 지키기 위해 현대적인 군사 장비가 필요했어요. K9 같은 장비는 그들에게 자신감을 줬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동남아시아 지도 한 장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새로운 나라가 K9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그 나라의 작은 핀을 하나씩 꽂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지도에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에 핀이 꽂혀 있었어요. 지도를 바라보며 저는 베트남과의 계약이 어떻게 이 지역 전체를 바꾸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대화는 이 나라들의 군 관계자들과 나눈 것들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자주포를 사는 것만을 원하지 않았어요. 베트남이 이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병사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건지, 그리고 장비를 어떻게 유지 관리할 건지 등을 알고 싶어 했어요. 모두가 베트남의 경험에서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K9 외에도 더 많은 군사 장비를 판매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군함, 탱크, 그리고 방공 시스템도 있었어요. K9 계약은 문을 열어준 것뿐이고 이제 그 문을 통해 더 많은 기회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닐라 베이 너머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 건의 계약이 이렇게 많은 걸 바꿀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웠어요. 이제는 단순히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각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나라 간의 새로운 우정을 쌓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신들의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일이 되고 있었어요. 베트남과의 계약에서 시작된 파장은 아직도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 같았어요. 저는 서울 호텔방에 앉아서 밝게 빛나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베트남과 진행 중이던 K9 자주포 계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였지만 그 이면에는 더 많은 일이 얽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래로 보이는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는 걸 보며 이 무기 계약이 마치 더 큰 그림 속 한 조각 퍼즐 같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군사 장비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죠. 그 모습이 마치 학교에서 아이들이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맞서기 위해 서로 그룹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는 중국이 너무 강해지고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걸 걱정하는 작은 나라들이 한국과 손을 잡으려는 거였어요. 노트북을 꺼내 남중국해 지도를 열어봤어요. 화면 속에 보이는 푸른 바다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중국은 이 바다의 작은 섬들에 군사기지를 짓고 있었어요.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은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강력한 친구와 좋은 무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등장한 거예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 장비를 만드는 나라 중 하나예요. 제가 베트남이 구매하도록 도운 K9 자주포는 굉장히 멀리까지 정확하게 포를 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최고의 야구 투수를 팀에 두는 것처럼 모두를 안심시켜주는 거죠. 한국은 이런 무기들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더 많이 팔고 싶어 했어요. 이건 한국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서로 도울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일이기도 했어요. 만약 중국이나 북한과 문제가 생기면 이 친구들이 한국을 도울 수도 있잖아요. 지난주에 한국 방산회사의 김 대표님과 만났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분은 책상에 온갖 군사장비 자료들을 펼쳐두며 보여주셨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베트남과 다른 나라들이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던 모습이 기억났어요. 제가 적어둔 메모들을 보니 한국이 이 일을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가 보였어요. 이건 단지 오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앞으로를 생각하며 다른 나라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라로 기억되고 싶어 했어요. 이건 마치 싸움이 날 때마다 도와주는 친구가 아니라 친구들이 스스로 강해지도록 가르쳐주는 친구 같았어요. 그러다 중국의 입장이 떠올랐어요. 중국은 베트남이 한국에서 강력한 무기를 사는 걸 달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남고 싶어 하는 게 중국인데 작은 나라들이 더 강력한 무기를 사고 서로 힘을 합치면 중국이 그들에게 명령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이메일을 열어보니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의 국방 관계자들한테서 온 메시지가 보였어요.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구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더 알고 싶다고 물어왔더라고요. 이건 한국이 원하던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한 나라가 한국 무기를 사면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마치 한 아이가 멋진 새 장난감을 사면 친구들이 그걸 따라 사려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일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군인들에게 장비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법도 알려줬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그 나라들이 직접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줄 계획도 있었어요. 이렇게 지식까지 나누니까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더 믿게 됐어요. 반면 중국은 이런 중요한 정보를 잘 공유하지 않잖아요. 다시 창가로 걸어가서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아래로 보이는 서울은 에너지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가난했던 나라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똑똑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친구를 만들고 기술을 공유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더 강해지고 있었던 거죠. 내일은 베트남 관계자들과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더 많은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이번 계약이 아시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히 베트남이 더 나은 무기를 가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나라들이 협력해서 자신들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려는 움직임이었어요. 제가 이 일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나라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게 돕는 일이거든요. 제가 돕는 하나하나의 계약이 나라들 사이의 우정과 보호의 벽을 쌓는 한 조각이 되는 거죠. 일이 복잡하긴 하지만 이건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방불을 끄면서 이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게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서울 호텔방 창가에 서서 저녁 하늘 아래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베트남과의 K9 자주포 계약이 이제 마무리됐고 우리가 이뤄낸 일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2년간의 힘든 노력, 수많은 회의, 그리고 꼼꼼한 협상 끝에 마침내 해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무언가가 시작되는 첫걸음 같았어요. 이번 계약은 20대의 K9 자주포를 3억 달러에 제공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자주포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고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된 포병 시스템 중 하나였어요.
각각의 K9은 이전에 베트남이 보유한 어떤 무기보다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설레게 했던 건 이 계약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제 전화기는 계속 울렸어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의 관계자들이 K9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거든요. 필리핀은 자국의 포병을 현대화하는 데 관심을 보였고,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군사기술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대규모 군대를 가진 인도네시아도 협력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아버지가 도미노에 대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하나가 쓰러지면 나머지도 따라 쓰러지기 시작한다고요.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구매하기로 한 결정은 첫 번째 도미노 같았어요. 다른 나라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은 이 계약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한국 방산 회사가 얼마나 전문적인지를 인상 깊게 본 것 같았어요. 저를 가장 기쁘게 했던 건 한국과 베트남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지난 세기 동안의 어려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베트남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현대적인 군사 장비가 필요했고, 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했어요. 이건 정말 딱 맞는 조합이었어요. 베트남 장교들이 처음 K9 자주포를 시연하는 걸 봤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울퉁불퉁한 지형 위를 빠르게 이동하다가 멈춰서 놀라울 정도의 정확도로 발사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무기의 유지 관리, 병사들의 훈련 방법, 그리고 오랫동안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베트남 장교들은 꼼꼼히 메모하며 똑똑한 질문들을 던졌고, 저는 그들 사이에서 신뢰가 쌓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 계약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지속될 관계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한국은 베트남 군인들에게 K9 사용법을 훈련시켜주겠다고 약속했고, 유지와 수리를 가르치기 위해 전문가들을 베트남에 파견하기로 했어요. 심지어 베트남이 자주포를 관리할 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했어요. 베트남이 딱 필요로 하던 지원이었어요. 저는 더 큰 그림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세계는, 특히 아시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점점 더 강해지고, 특히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었어요.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지만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도 필요했어요. 한국은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의 일정이 적힌 캘린더를 보니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열릴 회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K9 계약이 많은 기회를 열어줬어요. 다른 나라들도 베트남의 경험에서 배우고 싶어 했고, 한국의 군사기술,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지원 서비스에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나라들은 K9 외에도 군함, 항공기, 레이더 시스템 같은 다른 무기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어요. 저를 가장 흥분시켰던 건 한국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협력을 제안했어요.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필요한 걸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한국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봤으니까요. 강한 이웃 국가들과 가까이 살면서 튼튼한 방어가 필요한 게 어떤 기분인지 한국은 알고 있었어요. 서울을 떠나기 위해 짐을 싸면서 저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K9 계약은 단순한 사업적인 성공이 아니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어요. 나라들이 과거보다 더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기술, 지식, 그리고 신뢰를 공유하면서 지역이 더 강하고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향하기 전에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제가 여기서 처음 일하기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도시가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아시아 나라들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변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K9 계약을 통해 쌓은 기반이 모두에게 더 나은,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했어요.